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검은 월요일을 보내고 화요일 국내 증시 기술적인 반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세 충격은 이어지고 있지만 코스피 12개월 후행 주가 순자산 비율이 밸류하단 1% 내외 수준까지 내려와 있죠.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황에서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금 상승폭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0.9% 오름세로 2,349포인트, 코스닥은 1.64% 오름세로 66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2,1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도 1,000억 원 가까이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3,417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수급 상황 체크하시죠. 외국인만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508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반면 기관이 212억 원 순매수, 개인 역시도 350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모두 반등합니다. 삼성전자 호실적이 나왔죠. 1.8% 오름세로 54,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낙폭이 컸던 만큼 오늘 반등폭도 삼성전자 대비해선 조금 더 큰 모습입니다. 3.49% 상승하며 거래가는 17만 55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62% 오름세로 32만 5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9%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0.5% 추가적인 조정을 받습니다. 현재 거래가 17만 8,20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름세, 셀트리온은 0.43% 약세로 거래가 16만 3,700원입니다. 기아보합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어제 9% 가까이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5%대 반등세 보여줍니다. 6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5.5% 하락하며 현재 거래가 18만 1,300원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5% 가까이 반등합니다. 거래가는 35만 2천 원, 에코프로비엠도 1.4% 상승하면서 현재 9만 3,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도 0.36% 오름세로 5만 5,600원, 에코프로가 0.1%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2% 추가적인 조정을 받습니다. 현재 거래가 24만 6,5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보시죠. 휴젤이 0.62% 반등합니다. 3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천당제약 3.58% 추가적인 낙폭 기록하면서 거래가 17만 2,200원이고요. 반면 클래시스가 1.25% 강세로 5만 6,500원, 코오롱티슈진 2%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4만 2,050원. 미가캔바이오도 3.69%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9만 2,900원으로 집계됩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우선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가 반등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반도체 쪽에 훈풍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대로 5조 2천억 원이었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어제 크게 하락했던 HBM 관련주 반등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YC가 5.83% 오름세로 9,810원대, DI가 5.19% 오름세로 12,7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이저셀까지도 5%대 오름세 나타냅니다. 거래가 2,980원입니다.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맥쿼리 증권이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조선업이 선방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으면서 오늘 조선주가 상승 중입니다. 특히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위산업 조선사인 헌팅턴 인걸스와 조선사업 협력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한화오션 5.6% 강세로 거래가 6만 6천 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이 5%대 오름세로 28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D현대미포도 3.7%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11만 5천 원입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471원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9시 31분 기준으로는 1,468원대로 조금 낮춰진 모습이었고요. 지금도 1,467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1%대 오름세로 2,351선, 코스닥이 1.56% 상승하며 661포인트입니다. 양 지수 반등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개장 직후보다 상승폭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과 환율 상황이 여전히 시장에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급하게 방향을 바꾸지 마시고 오늘도 보수적인 접근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임동민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다 5%대 급락했어요. 자, 오늘 장 초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우리 주식시장도 좀 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도 이제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부분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서 있고,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의 이제 PBR이 0.7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점 지지하는 그런 수준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보면 일본 니케이, 홍콩 항생, 중국 상하이 10% 안팎의 정말로 폭락 장세를 연출했단 말이죠. 이게 코스피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수준인데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진정이 될 것인지 어떤 견해십니까? 예, 지금 코스피 PBR 아까 이제 0.7배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PBR을 보게 되면은 0.7배 미만은 이제 침체권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코스피 PBR 저점 수준은 0.6배 정도였고요. 그리고 97년, 98년 외환위기 때가 0.4배였고, 그리고 2001년, 2003년 때 IT 버블 붕괴나 내수 침체 때 0.6배였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0.7배였고,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0.5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차별하고 예상 불가능한 어떤 시스템적인 경제 위기를 빼면은 지금 코스피 PBR 0.7배는 이제 저점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국내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과매도권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추가 하락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삼성전자 잠정 실적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이 나왔고, 네. 이것은 이제 작년 4분기보다는 소폭 좀 좋아진 흐름입니다. 그리고 네. 매출액도 79조로 예상 컨센서스보다도 잘 나왔고, 작년 4분기보다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1분기까지 연속 3분기 매출 감소, 그다음에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이 됐었었는데, 그래도 올해 1분기에는 이제 작년 4분기보다는 QOQ로 개선되는 모습을 줬다라는 점들이 결국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안심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분기 잠정 실적 호조의 영향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네.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출하를 좀 확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영업이익이 특히 잘 나온 점은 역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방어력, 수익성 방어력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일종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변수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품목별 관세에 보면 거기에 반도체가 떡하니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네. 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4월 들어서 전 세계 보편 관세와 더불어서 이제 상호 관세를 무차별하게 부과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증시의 어떤 패닉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국가별 보편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이제 품목별 관세 또 이제 계속적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체 미국의 수출의 비중이 높은 국내 수출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조금 우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혹시 자동차에 부과되는 25%의 관세 그 이상 부과된다거나 혹은 나라별로 이게 더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충격이 좀 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지금 트럼프 2기에서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 관세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관세율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수입
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수출 업체에 대한 어떤 그 전가가 되는 어떤 그런 양상이 될 것이고 뭐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들이 10%를 넘지 않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됐었을 때 사실 20% 관세나 이런 것들은 상당한 마진을 압박시킬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25% 관세가 뭐 이제 1년, 2년 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영구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제 물량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마진도 악화되고 그런 부분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완성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상호 관세율을 뭐 한국 25%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37% 이렇게 부과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물밑 협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세가 낮춰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들이 이 관세로 인해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뭐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긴 한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만드는 곳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네. 3대 메모리 업체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인데 네. 삼성과 하이닉스는 한국 기업인 거고 이 세 개 회사가 사실상 과점 상태인 건데 이 세 개 회사를 제외하고 과연 어디에서 메모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결국 관세로 가격을 높이는 그 부담을 누가 안게 될 거냐. 반도체 업체들이 아니라 이 반도체를 사다 쓰는 미국 빅테크 업체들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반도체를 이제 핵심 뺄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이 이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뭐 이 부분들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뭐 생산업체, 수출업체와 어떤 어느 정도 정가가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계속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수요를 계속 늘려야 되는 입장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생산 라인이나 밸류 체인을 미국 중심으로 계속 더 늘려야 되는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관세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높게 부여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뭐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누굴 위한 전쟁이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계속 나오는 거는 미국 기업, 미국민들한테 이게 결국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물가 올리고 경기 둔화 일으키고 혹은 침체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지금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번에 그 상호 관세율을 국가별로 그 부과한 것을 보게 되면은 되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그 국가에서 발생되는 미국의 상품 적자 부분에 비례하는 만큼 관세율을 부과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2년 동안에 결국은 이제 그 관세율을 유지하게 한다면 2년 동안에 그 상품 수출 적자분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제 그런 명확한 목표를 갖고 이제 관세율을 부과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것보다 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은 이제 미국 내의 생산, 투자 뭐 고용 뭐 이런 것들을 유도하려고 하는 측면이 많겠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그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바라는 모습은 그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를 늘려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고용을 해서 도움이 되라. 미국민에게 도움이 되라라는 이제 그런 전략 방향을 유도를 하게 되겠죠. 결국은 이제 미국이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 을 유지하는 한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방향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쪽이 진행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더 따져볼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일단 시장 이야기로 돌아가서 변동성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말이죠.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코스피 PBR이 0.7배로 떨어진 상황에서 매도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제 매매를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네. 이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졌었을 때 어떤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이제 매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뭐 적극적인 매도보다는 이제 뭐 순차적인 매수 이제 그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그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 개선된 어떤 그런 측면들이 보여지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0.7배의 저평가는 해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0.8배, 0.9배 정도가 이제 적정 밸류였기 때문에 이 정도를 보고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어떤 장기 호흡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국내 기업 실적에 어느 정도 또 하향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가늠할 필요는 있는데 네.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주가 하락 여지는 좀 제한 것으로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지금은 뭐 매수 내지는 이제 보유,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 이제 미장이 혼조세이긴 했지만 이제 지난주에 워낙 많이 급락을 해버렸고 폭락이죠. 폭락이라고 봐야 되죠. 그때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에 나타났던 그런 폭락장과 비견될 정도로 상당히 시장이 흔들렸단 말이죠. 지금의 어떤 그 조정 장세를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와 비교를 해서 앞으로의 유동성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시각도 있는데 당시 닷컴 버블 이후 미장이 쭉 빠지고 나서 그 빠졌던 자금이 신흥국으로 흘러갔다. 이번에도 그때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거다. 우리도 신흥국에 속하니까. 그럼 미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미장에 투자됐던 돈이 빠져나와서 신흥국, 아시아,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런 곳으로 들어올 수 있겠냐?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좀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결국은 그 이제 미국에서 버블이 끝나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 경기 호황을 이끈 것은 이른바 이제 중국 브릭스 신흥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펀더멘탈의 어떤 변화를 보게 되면서 이제 신흥국으로 자금 유출이 됐었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미국이 신흥국 자본을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트럼프 2기의 핵심 전략은 제조업 부흥, AI, 에너지, 우주 산업 이런 21세기형 산업혁명 등을 미국이 주도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그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자금을 흡수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 그런 것들이 신흥국의 어떤 유동성 흐름에서는 위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 달러 대비해서 신흥국들의 통화 약세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먼저 이제 그런 유동성의 이동들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신흥국은 자체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을 뭐 국내적으로 육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환율 이야기 짚어볼까요? 환율이 꽤 올랐어요. 1473원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1480원 돌파. 좀 더 길게는 1500원 선 위협. 이런 거에 대한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의견 좀 듣겠습니다. 네, 그 원달러 환율은 지금 국내 펀더멘탈적인 측면, 그러니까 무역수지 흑자 그리고 충분한 규모의 외환 보유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적정 환율은 작년 이제 겨울에 전국 불안 사태가 나타나기 이전이었었던 1,400원대 초반. 이 부분이 이제 적정 환율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관세, 그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는 이제 그런 그 1,400원대 초반으로 회귀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근데 이제 주말과 어제 그 트럼프 충격이 전 세계 안전자산 선호를 크게 확대하면서 이제 다시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원화 가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에 봤었을 때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그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안전자산 선호가 있게 됐었을 때는 이제 급등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 이상 같은 경우는 결국은 현재 국내 무역수지 흑자라든지 외환보유고나 이런 것들을 반영했었을 때는 전 세계의 어떤 극단적인 위기가 반영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우려는 있지만 뭐 펀더멘탈상 그렇게 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어제 상징적으로 원엔 환율이 2년 만에 100엔당 1,000원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고 엔화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는 이런 흐름들.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엔화 강세가 고점이다라는 시각도 있어서 그러면 엔화 팔아야죠 지금. 파는 게 낫죠. 근데 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시장의 시간이 좀 교차하고 있는데 최근 BOJ 흐름도 어쨌든 금리 상승에 대한 방향성은 갖고는 있는데 당장 액션을 취할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나타나기 이전인 한 130원에서 140원대 요 정도가 균형 환율, 중기적인 균형 환율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00원대 조금 더 하향된다면은 1,300그때 후반 정도가 이제 균형 환율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엔달러 환율도 130원에서 140원대,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1,300원에서 1,400원대가 균형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원 환율도 역시 10원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이제 균형 환율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 균형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네. 미국 달러 대비해서 이제 엔화는 좀 강세로 갈 여지가 있고, 원화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좀 강세로 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전반적인 여건을 함께 고려했었을 때 환율 변동성은 뭐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많이 빠졌더라고요. 달러 기준으로 8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이게 당분간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일종의 마진콜 영향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이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인 자본시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미국의 그 주식시장을 선반영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그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락을 보이기 이전에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은 그 극도의 어떤 급락장을 미리 선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2000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도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등하기 전에 가상자산 시장이 먼저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가상자산 시장이 먼저 좀 이렇게 패닉을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가상자산 시장이 대체적인 자본시장의 어떤 영향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가상자산의 어떤 폭락장을 보게 됐었을 때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결함이 좀 지적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거래소가 파산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규제가 아주 강화된다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기술적인 결함은 보여지지 않고 거래소가 그 해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좀 잘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친가상자산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폭락사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네. 가상자산이 미국의 어떤 그 기술주와 같은 위험자산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동민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정책에 중국이 맞보를 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되고 있죠. 글로벌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이면서 전 세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여전히 관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트럼프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상황이죠. 관세 폭탄 앞에서 동맹의 가치도 소용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협상 카드가 통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관세 전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제지역전략학과 박한진 초빙 교수 나오셨고요.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 또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구기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상호관세 유예를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뒤에 이게 또 곧바로 가짜뉴스다. 이런 식의 백악관의 정정 해명, 정정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바로 이어서는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발표가 됐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혼란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교수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예, 제일 큰 관심은 아무래도 미국이 이게 계속 나갈 건가 하는 문제죠. 네. 제 생각에는 미국의 방향은 아마 두 가지 큰 변수 요인을 봐야 될 겁니다. 하나는 국내 요인이고 하나는 대외 요인일 겁니다. 국내 네. 요인은 지금 1년 후면은 중간 선거가 계속 다가오고 있고 또 국내에 대한 경제적인 직접적인 타격, 벌써부터 뭐 계란 사재기가 시작이 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기타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50개 주에서 거센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주류 경제학자들이 일제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과연 추진력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 건가 하는 게 국내 요인이고 또 해외 요인은 지금 중국은 사실상 그 반격의 그 포지션을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강도와 또 얼마나 지속될지는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국가와는 다른 방향의 지금 정책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중국이 중심이 되든지 혹은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제사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건가 하는 것도 대단히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오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미국으로서도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일정표가 아직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백악관 안에서도 정리가 안 된 듯한 발언도 나오기도 하고 솔직히 지뢰밭 걷는 심정입니다. 지금 관세 이슈가 말이죠. 그렇죠. 뭐 최근에 워싱턴 갔다 오신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뭐랍니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전략이 세워져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너무 혼란스럽다. 뭐 얘기를 하는데요. 일기에 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가 잘 된 건 맞고요. 뭐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민, 통상이 미국에서 이제 두 축을 구성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기 때에 비해서 준비도 잘 됐지만 그에 비례해서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과연 그만큼 정책적으로 준비가 체계적으로 잘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제 그 의구심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희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구체적인 사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혼선이 좀 빚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트위터 X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통상의 틀을 바꾸려는 의지는 확고하고 또 취임 초기에 그러한 정책적 방향성을 일관되게 추진해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은 약간의 혼란일 뿐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판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즐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다 예상된
의도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도 힘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혼란을 즐기는지 의도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글쎄 뭐 트럼프의 심중에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드러나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둔화, 그다음 경기 침체 가능성이 60%를 넘어서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에 이제 직면을 해서 사재기까지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에 이제 부작용이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 관세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약간의 희생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세 정책의 기본 틀 이거 네. 자체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품목별 관세라든가 이제 국가별 상호 관세 이런 것들을 폐지하거나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상호 관세 부과 후에 개별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무역 적자였습니다. 네. 예, 무역 적자가 많이 해소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내년에 들어서 이제 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관세 정책도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이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국가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유권자들의 지지도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미국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히 그 찬성보다 앞지르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워싱턴을 중심으로 또 반 트럼프 시위도 확산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위기감은 아직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없는가요? 왜 그러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 이민과 통상, 특히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 이와 더불어서 제조업의 부흥을 이끄는 것,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 기조기 때문에 네.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뭐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뭔가 좀 독단, 어떻게 보면 너무 권한을 확대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국내 여론의 불만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불만이 있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취임 2달 반밖에 안 됐는데 정치적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보다 더 큰 혼란과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움직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골프 치는 모습 보여주면서 변한 건 없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내 여론의 동향은 주시를 할 것입니다만, 증시가 빠지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국내적 혼란이 불가피하더라도 어떤 그 관세 정책을 밀어붙여서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호 관세율을 설정하고 양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조정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원하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은 진행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요즘에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를 너무 강공으로 밀어붙이니까 이걸 좀 제어해야 된다라는 관련 법안도 지금 추진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 그렇죠.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선거 걱정을 되게 많이 인플레이션이 하더라고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증가해서 미국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 커지면 네. 내년 11월에 공화당이 필패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것이 경합주라든지 민심이 어떤 그 관세 정책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지역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세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좀 유화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좀 속도라든지 수준, 타격을 영향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 정도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지금 룰 세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나면 양자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이익에 받쳐서 조정을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이 강공 일변도의 관세 정책을 끝까지 고집하고 밀어붙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일반 미국의 시민들의 반응과 함께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경제 산업 쪽에 여론의 주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주류 경제 학자들의 네. 반응을 봐야 되는데
그 학자들이 대부분 완전히 이 방안은 아니라는 톤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하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이 자료는 지난 1932년에 버팔로 대학의 비드웰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던 바로 이 제목이 무역과 관세와 대공황이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여기가 당시에 아주 교과서처럼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네. 여기 보면은 관세라는 것이 사실은 1929년도에 대공황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30년에 그 스미트 할리법이 관세법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당시 평균 2만여 개 품목의 평균 59%에다가 최고 400%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보니까는 고관세는 네. 저 잠깐 주시겠어요? 예, 네. 고관세는 결국은 대공황과 경기 침체를 악화시킨 요인이기도 하고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고 양쪽으로 다 관련이 돼 있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상황이 길어지게 된다면은 과연 이 여론 주도층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다른 관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미국 역사의 사례를 봤었을 때 관세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렸었던 때에 경제가 다 안 좋아졌다라는 게 이제 사실 실증적으로도 증명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관세를 이런 식으로 강공으로 밀어붙이니까 뭐 미국 일반 시민들부터 경제 전문가들, 최근에 월가의 저명한 뭐 애널리스트들부터 아 이건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관세를 부과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를 고집할 수 있는 뒷배경들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외국의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게 되면 이제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공략했던 그 미국 제조업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심화될수록 지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경우 무너졌던 주식시장도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예, 그런 여지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알래스카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바이든 정부에서 많이 제안을 했던 이제 셰일 가스라든가 셰일 오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규제를 풀어서 대대적으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동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되는, 그러니까 트럼프 팀 내에 이 관세 정책에 대한 균열이 있다라고 보는 여러 정황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등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Both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move, ideally, in my view, to a zero tariff situation. So that has certainly been my advice to the president.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뭐 가장 황태자로 주목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만큼 또 욕 많이 먹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일론 머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런 머스크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하는 지금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건 뭔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충성심이 깨진 건가요? 아니 뭐 굿캅 배드캅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서가지고 지금 정치가 끌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피터 라바로브 제주 무역 상임 고문 같은 경우에 이제 관세 완전히 그 몰입돼 있는 분이죠. 일기 때부터. 굉장히 강경한 그 관세 정책과 어떤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주장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주도해서 이런 강경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그 백악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지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재계 출신이에요. CEO이기 때문에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고 관세 정책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 조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앞서 나가서 굉장히 강하게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이제 머스크라든지 여타 이제 측근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EU라든지 무역 상대국을 달래는 이런 제스처도 필요한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고려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스크 이제 대표가 이제 백악관을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기가 하는 일은 끝내고 갈 겁니다. 정부 회의부 수장으로서 네. 연방정부 구조조정하는 걸 끝내고 나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거지 무슨 머스크의 입지가 하락했다든가 갈등이 커졌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상호 관세를 발표하기 이전에 많은 국가들에서 소위 대미 투자 같은 것들을 이제 발표하면서 트럼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되게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관세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유예되거나 면제를 받기 위한 이런 사전적 조치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별 효과는 없었어요. 우리도 뭐 굳이 따지자면 현대차 그룹이 31조 원의 대미 투자 계획을 상호 관세 발표하기 전에 했는데 뭐 전혀 예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 관세라든가 상호 관세 뭐 이런 쪽에 있어서 각국의 수장들이 직접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선물들을 주고 그다음에 기업인들이 이제 투자 약속을 하면서 미국의 유리한 조치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관세가 발표가 되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전혀 이 효과가 없을 것이냐, 그거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트럼프 스스로가 상호 관세를 일단 부과를 한 후에 개별 국가별로 협상을 해서 관세율을 조정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대미 무역 흑자 해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지적하고 있는 관세율이라든가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관세율이 떨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의견대로라면은 앞서 대미 투자라든지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한 국가에 대해서는 지금 발표된 관세율보다 낮아지거나 유예 조치를 받거나 그럴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국가에 대해서는 시차를 둘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미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으로부터 여러 개를 가져갈 수 있는, 한국이 사실은 국가 경제 규모는 작지만 미국이 탐을 낼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도체, 조선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끌 가능성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이제 연계를 시켜서 보면 머스크와 트럼프는 트럼프만큼 머스크도 철저하게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그 단초는 일기 때 트럼프의 저서 거래의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과거에 뉴욕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했던지가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세계를 무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는 거에 완전히 판박이처럼 재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초기에 트럼프의 의견을 들어줬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는 사례는 별로 관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기에 오히려 내놓을수록 앞으로 더 내놓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는 당연히 지금 결별의 수순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이 정치적 이념과 지향점이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아니고, 또 공화당 역시도 지금 공화당의 주요 인물들이 공통적인 정치적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크게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 아마도 트럼프처럼 이 머스크 역시도 굉장히 혼란된 모습,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속도와 방향을 조금 찾아가 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미 투자 카드가 되게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별 소득이 없어요. 특히 이제 일본이 가장 먼저 취임되자마자 아마 가장 먼저 만난 수장 대통령 총리 간의 만남이었을 것 같은데 일본도 뭐 민간 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굉장한 경제 협력을 다짐하고 약속하고 했지만 결국 24% 상호관세 받았잖아요. 우리가 25%잖아요.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뭐냔 말이죠, 이게.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는 지금은 새로운 룰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관세에 관련된 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외를 두게 되면 그 새로운 어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관세, 상호관세를 이제 세팅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양자 협상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미 투자의 어떤 차별성이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본, 우리 한국이나 우리가 이제 기여했을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여타 조선, 방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여를 하고 일본도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양자 협상을 통해서 이제 관세율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대미 투자 약속이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양자 협상 들어가서 상호 관세율이 조정되는 이런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대미 투자를 크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무역 수지 적자를 어떻게 줄여줄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상호 관세율이라든지 여타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별로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데 있어서 다 조금씩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중국은 사실상 강대강으로 나서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고 유럽연합이나 일본은 조금 더 협상을 중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유럽연합 안에서는 또 국가별로 약간씩 또 결이 다르고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대미 투자 아예 중단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강공 입장인 거고 타 입장이 저마다 지금 다른 상황 같단 말이죠. 특히 최근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아예 무관세를 하겠다라고 카드를 내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호관세를 피할 방법은 또 없어 보이고요. 저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교수님. 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규모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 사실 관세를 낮춘다고 해가지고 관세를 0%까지 낮춘다고 해서 대미 무역 흑자가 그렇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이제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할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반면 이제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보낼 물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제조를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어쩌면 이제 우회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0%라는 관세율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거는 무역 적자를 낮추는 겁니다. 무역 적자를 낮추는 방법은 이제 수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쉽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네. 수입을 확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국의 민감한 부분을 많이 수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나라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수입을 늘리는 것들이 좋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오일이라든가 가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중동에서 수입을 줄이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소고기 문제를 콕 집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수입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이 소고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광우병 우려 때문에 수입을 중단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이 정책을 유지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소고기를 수입하게 될 경우에 우리 한우 농가에 심각한 타격이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 그 수입산 소고기하고 국내 이제 한우하고는 좀 시장이 양분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고기 수입을 늘릴 경우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대체하는 그런 네.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 쪽 특히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 유럽하고 미국에서 이제 의약품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의 수입을 좀 늘리고 유럽 쪽을 좀 줄이는 그런 네.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이 지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르면 이제 오늘 아마 우리 협상팀이 미국으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8일에서 9일 사이에 이제 미국을 찾아서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벌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동맹국인데 동맹국에도 일절 예외 없이 가혹한 관세를 매겼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지점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미국이 세계화라는 그 큰 그랜드 전략의 기조에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동맹이라는 가치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국제관계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하는 특히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 냉혹한 현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프렌드라고 하는 친구라는 말과 적이라는 에너미라는 말이 합쳐져서 프레넘이라는 네.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미 관계는 대단히 상호 협력적인 동맹 기초 아래 이제 진행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험한 상황도 언제든지 전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번에 한번 보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미국의 국별로 그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순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8위에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제일 많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받는 강도가 8인가 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전략적인 요충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쉬운 것을 한국이 다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중간자적인 역할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한국을 컨트롤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 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우리 그 협상팀이 오늘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하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뒤에서 이런 정책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관세 정책은 알려지기로는 피터 나바로 교수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사실 좀 재밌는 접근 방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 대중 행위 발언이 어땠는가를 되짚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바로 교수는 사실 초기에는 중국하고 관계를 굉장히 해보려고 했던 게 많습니다. 학생들 데리고 중국에 가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바로 교수의 초기 저작을 보면 그 이름도 비슷합니다만은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한 곳에서 조그만 영향력이 생겼을 때 이게 영향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파고가 되어서 나타난다. 이런 글로 가지고 잠재적인 미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 공격 요인을 굉장히 연구한 이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의 접촉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주요 인물들에 대한 그 종합적인 관찰, 대응 이런 게 다각도로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는 중국을 공급망 사이에 이제 분리시키기 위한 혹은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 체계라든지 이런 게 이제 경제적인 이유 더하기 안보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진 이 동맹 체제가 만들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와서 이제 전혀 다른 결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원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개념적으로는 그게 이제 보다 더 적시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죠. 바이든 때 가치 외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의 제반 분야에 걸쳐서 동맹과 협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네. 외교안보 분야에 문제가 있을 때 통상팀에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부분에 한미 간에 마찰이 있으면 외교안보 라인에서 어떤 카운터파트하고 미국 얘기를 해서 좀 조정할 수 이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트럼프 때는 그 실리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가치 외교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 실리 외교, 즉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더 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미국의 이익이 맨 위로 올라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보 분야와 경제 통상 분야를 좀 떨어뜨려서 분야별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외교 안보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상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 안보 문제, 즉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여타 부분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 외교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분야별 품목별 접근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교차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게 되는 굉장히 보다 복잡해진 상황이 도래를 한 거는 맞은 것 같습니다. 되게 유치한 논리긴 한데 그런 거죠. 관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한테 25% 부과를 했어요. 근데 우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25%의 보복 관세를 우리가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주한미군 줄일 거야? 뺄 거야? 이런 식으로 안보와 연계해서 보복 조치를 혹시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위분담급 증액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 이런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전략적 유연성 그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이 여타 부분을 압도할 정도로 미국에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략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상팀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큰 부류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국이 미국의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고 이것이 제반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존재,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맹의 중요성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토대로 하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이 어떠한 기여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적 미국에 비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맹이 흔들리지 않는 한에서 이제 절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동맹이라는 큰 우산 아래 양보할 거 양보하고 서로 그랬던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깨져나간다. 그럼 얼마 전에 한번 화제가 됐던 장면이 한국, 중국, 일본 세 개 국가의 상무장관들, 우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모였단 말이죠. 모여서 이제 관세와 관련된 뭐 공동 대응 체제 본격적으로 논의한 건 아니지만 선언적인 만남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미국에서 바라보면 기존에 해왔던 우리 동맹 체제가 느슨해지거나 균열이 가겠는데 이런 경고 위험을 느끼겠냐 이거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정에 없던 질문이긴 한데 갑자기 생각나서 드렸습니다. 예, 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인 리스크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주변의 강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그 보복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가령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통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제 중국과 협력해서 네.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반도체를 수출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통상을 포함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주한미군 관련 이런 이슈들까지 결부시켜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커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국이 이제 중국이나 일본과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를 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협력 자체를 뭐 중단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미국과 충분히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만난 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협력할 여지들을 찾는 것이지 미국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만한 어떤 정책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을 안심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이 이걸 어떻게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볼까? 이런 지형 변화, 외교 질서의 지형 변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볼까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한데 이제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시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는 지금 강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죠. 크게 반발했습니다. 양측 목소리 듣고 토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停止泛化国家安全概念，停止将经贸科技问题政治化、工具化、武器化，停止滥用各类制裁清单，无理打压中国企业。中方将采取必要措施，坚定维护中国企业的合法权益。 네,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한 57개국 가운데 중국이 가장 먼저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 똑같이 34% 관세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부과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제 그럼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에 나서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현 상황에서요. 조심스러운 탐색전입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 들고요. 일단은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은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반응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중국 외교부 상무부의 그 공식 발표, 네. 그다음에 중국 정부 지도자들의 이 발언 내용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그 중국의 앞으로 대응 방향에 단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했는데 왜 중국이 가장 먼저 대응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를 갑자기 문을 닫았다가 셧다운을 했다가 갑자기 열고 했습니다마는 네. 경제가 그때부터 계속 꼬꾸라졌죠. 내리막을 네. 가고 있거든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작년 같은 경우는 수출이 호조가 되어서 생명선이 되어서 중국 경제가 연간 5% 성장을 했거든요. 네. 올해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역시도 올해 수출은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내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수출은 어느 정도를 해줘야지 공장이 돌아가고 또 실업을 네,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죠.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중국은 대단히 심하게 보고 있다. 우리가 그 중국에 들어간 관세율이 과연 몇 퍼센트인가 해서 50%대 얘기도 있고 60%, 70%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대개 65%로 보는 분위기가 일반적입니다. 1기 때 10.9가 왔고 네. 올해 들어와가지고 펜타닐 문제 때문에 10% 먼저 10 했고.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34 들어와가지고 정확히 하면은 64.9고 보통 65%로 전부 그렇게 보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사실 65% 같으면 우리 직접 수출을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장사가 불가능하다는 네.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발표에서도 그런 게 묻어납니다마는 미국의 조치가 국제 질서를 엄중하게 훼손했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에 약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공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막고만 있지 않겠다는 네.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대변인 발표 중에 나왔던 게 일방의 공격, 그러니까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대응을 하겠다. 다만 우리가 하나를 맞으면 두 개, 세 개를 공격하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맞대응은 하지만 협상의 공간은 분명히 이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의 기조는 제가 볼 때는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과거에 보면 지금 방금 대변인 발표 봤습니다만은 저게 전형이거든요. 우리 정부는 이렇다 원칙 딱 얘기하고 그다음에 1, 2, 3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호한 입장, 받은 만큼 돌려주기, 그러면서 협상, 조기 진화. 이게 이제 중국의 기본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단 경고했지 않습니까? 전 이게 관건이라고 보는데 34% 너네 우리한테 보복 관세 했지.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50% 더하기 관세할 거야. 그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더하면 110 몇 %가 되겠네. 114% 정도 되나요? 이거 결정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에서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 모르겠어요. 강대강으로 이제 철회 안 하면 강대강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호관세 발효일이 9일입니다. 오늘 8일이죠. 그러면 제가 오늘의 표현을 그래서 8일, 9일 이제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이 되는 건데 중국 지도부도 지금 결정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트럼프 일기 때 1차 무역 전쟁 그때 저는 다시 상기가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 이번 6월 정도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두 정상이 만날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두 정상이 언젠가 만날 것이다 생각을 하면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의 추가 관세를 중국이 34%의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이 부과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과연 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면 트럼프 성격상 50% 추가로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중국과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뭐 단기간 유예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참모들이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50%의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했을 때 미국 내 파장은 얼마나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기싸움을 하고 있고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양국 간에 서로 물러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협상 스타일들을 보면 일단은 크게 질러놓고 조금씩 좀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입장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중국은 좀 다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34%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를 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50% 부과하든 아니면 그 세율을 좀 조정을 하든 아니면 좀 유예를 하든 이러한 그 추가 대응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모멘텀을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딱 34%를 철회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냐 안 가냐 이게 지금 결정될 것 같아서. 예, 관세만 놓고 보면은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에 비해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맞대응 관세라고 하지만 중국이 손해 보는 관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가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응할 때 관세만으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걸 보면 이제 히토류라든가 이제 각종 미국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들, 그리고 이제 광물 자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제라는 건 원천적인 수출 금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허가를 해서 이제 수출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관세가 강도가 높아지게 될 경우 그 부분을 더 확대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 역시 이제 첨단 산업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50% 관세를 직접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은 좀 약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숫자가 주는 그 뭐랄까 그게 있잖아요. 허들이 있잖아요. 50%의 관세를 50%면 이제 워싱턴에서 원래 이제 이 관세 발표를 할 때 얘기했지만 그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in addition to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더하기 이것 더하기 이것 더하기 이렇게 가니까는 이게 100이 넘어가는 거는 이제 분명합니다. 어떻게 되든지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되면 중국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대미 수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춰왔던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그 수출 대상국 지역 순위를 보게 되면은 1위가 그 동남아 지역이에요. 아세안이고 2위는 유럽입니다. 3위가 미국인데 그 비중이 11%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 국제 관계에서 이제 이론으로 자주 쓰는 것 중에 게임 이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 이론 유명하죠. 예. 네. 근데 게임 이론도 작은 국가들끼리 규모가 작은 국가들끼리의 게임 이론과 대국 간의 게임 이론은 이거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져 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중 간 이 양상을 보게 되면 마치 두 선수가 물 밑에서 숨 참고 누가 오래 견디나 하는 느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100% 관세가 넘어가고 미국도 미국대로 중간에 안쪽에서 압박이 커지고 하게 되면 아마도 우리 잠시 올라가서 숨을 쉬자고 해서 숨 고르기를 할 수도 있던.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또 계속하는 이제 네. 이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중국은 아마도 물 안 먹고 밥 안 먹고 끝까지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러났을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이 계속 따라간다고 이렇게 보는 인식들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미국은 미국대로 또 여기서 중국 얘기를 들어줬을 경우에는 세계 각국이 다 이제 그 방식대로 갈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나라가 지금 중간에 갑자기 톤다운을 크게 하기 또 뭐 변침을 갑자기 한다든가 하는 거는 지금 게임 이론상 상당히 힘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잠시 숨 고르기 하면서 숨 쉬고 다시 하자. 이제 이러면서 점점 이후의 양상과 그 방향과 네. 속도가 결정이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 1차 세계대전도 총성 한 발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중 간에 이게 이제 단순한 관세 무역 전쟁 이 차원을 넘어서의 패권 경쟁이라는 더 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이런 표현 적합할지 뭐 자존심 싸움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번 기세가 밀리면 계속 밀린다. 밀릴 수 없다라고 강대강으로 부딪혔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혼란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걱정하는 건데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중국이 요즘에 그 다른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되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중국판 그 다보스 포럼에 외국 기업들 CEO들도 되게 많이 초청을 해서 이야기도 듣고 면담도 하고 적극적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 기업 투자도 유치하려고 하고 우리 외국 기업들한테 되게 환영한다, 웰컴한다 막 이렇게 좀 바뀐 이 중국의 태도 이런 것도 최근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과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때는 국제 무대에서 다른 국가들 협력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중국도 이제 자인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굉장히 고립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미소를 짓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동맹 비동맹 관계없이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이제 그 똑같이 이제 그 때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여타 국가들과 미국의 동맹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그 통상 압박이 커지는 부분은 이제 미국 제외의 다른 국가들이 즉 중국이 다른 국가들 무역 수지 적자가 큰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한중일 어떤 그 수장들이 그 장관들이 만나가지고 논의하는 부분이 어떤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EU라든지 동남아 국가라든지 여타 다른 국가들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거고 이것은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처럼 다자 외교라든지 네. 그 국제 통상에서 중국의 영향을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중국이 아프지만 그 다른 면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국제 무대에서 커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면의 양면 같은 거긴 하지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관세를 높여놓게 되면은 미국에 수출 많이 하던 국가들은 대체 시장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도 그렇지만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 촉매제가 된다. 이런 분석입니다. 교수님.
예, 미국에 대한 수출이 어려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제3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선진 시장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제3세계 시장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라든가 이런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제품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또 이제 높은 관세율을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최고세율 54%까지 이렇게 부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유럽이나 이런 서방 국가들과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이슈별, 쟁점별 협력이 되는 것이지 전반적인 협력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제3세계 동남아라든가 이제 남미, 중동, 아프리카 이런 시장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제 저렴한 제품들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이제 보조금이 포함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저렴하면은 구매하려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한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제3 시장에서 중국과 이제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야기 짧게 해보죠. 다음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정상 외교도 이제 해야 되는 체고 지금 아직 대행 체제니까 관세도 지금 당면한 이슈인 거고 언제 이런 매듭들을 풀어내는 정상 외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각에서는 빨리 협상 진영을 갖추어 가지고 미국과 협상에 나서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빨리 해서 이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이는 측면도 기대할 수 있지만 다르게 본다면은 미국으로서는 시범 케이스를 만들려고 할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지금 중국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중국이 최근에 상무부장이 장관이 한국에 다녀갔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은 이런 측면과의 협조도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는 있을 수 있어도 공동의 목표를 가져가는 국가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각국의 반응 또 미국과 중국 내 기류 변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네. 시기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관세 공격에 중국은 강대강으로 맞서려고 하고 유럽연합, 일본은 협상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국가별로 처한 상황과 전략에 따라서 미국과의 개별 협상에 나서고 있죠. 자, 우리 정부의 대응에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목적, 전략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